환경책을 매개로 위기의 시대를 함께 고민합니다. 환경책 읽는 것을 넘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부커스 김기회입니다. 오늘 에코부커스 함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당장 기후토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추령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책을 직접 쓰시는 현직 교사로 유명해지셨고, 지금은 작가이자 교수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을 만드셔서 오랫동안 과학과 사회, 이론과 삶을 세심하게 이어오신 시민과학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창한 소개, 힘듭니다. 네. 여기 책의 저자 소개 보면은 이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을 또 만드셔서 시민과학자로. 거기 만들었다고 나와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걸 만드신 것 같아서. 아니,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만들었어요.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은 일단 저의 고향이죠. 고향인데 단순한 과학교사 학습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같이 소유해요. 그러니까 거의 꼬뮨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정말 또 감사하게도 쓴 책이 굉장히 잘 팔려서 스테디셀러로 지금도 수익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명이 함께 쓰지만 단 한 명도 그것을 인쇄를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묻어두고 저희가 기부할 때가 있으면 기부하고 저희 활동비로 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굉장히 꼬뮨스러운 공동체다 이제라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건 그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를 어떻게 교실로 가져가지? 그래서 교실로 가져가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쾌한 과학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토론이 잘 되도록 학생들이 토론이 잘 되도록 그걸 만들어서 학교로 가져가기 시작한 지 거의 한 10년 됐고요. 이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은 무려 3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건 요즘은 앱이 많이 나와서 아이네이처라고 하는 앱도 있고 뭐 커뮤니티 매핑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는 걸 대비를 해서 담배꽁초에 막혀 있는 배수구를 이 지도에다가 매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민과학자라고 하는 개념을 좁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시민들을 시민과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천문학이나 생태학을 하시는 생태학 영역에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민과학자라고 이제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시민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건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 연구의 개발 방향, 기술의 연구 방향에 대해 영향을 주고 또 그 연구 결과물을 평가하는데 목소리를 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서 시민과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오랫동안 과학교사로서 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번역가다.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진짜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정말 그 뛰어난 머리로 맨날 정말 엉덩이에 종기 날 때까지 앉아갖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대중성이 좀 떨어지죠. 대중성이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그들의 보고서는 연구 논문은 매우 훌륭하나 너무 어려워요. 예, 대중이 접하기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무너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대중의 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건데 이게 또 단순한 전달이면 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시민과학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제 그 과학 기술이 하나의 생성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번역 너무 훌륭하게 자기소개를 했네요. 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좀 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이 어찌됐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토론의 어떤 쟁점을 또 제시하는 구성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 또 그 이유랑 또 이 책이 또 어떻게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후위기 되면서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BAU라는 말을 엄청 평소는 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BAU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Business as usual. 하던 대로 하면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면 폭망한다. 이게 그래프 과학자들이 IPCC 과학자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네. 제일 나쁜 거에는 항상 BAU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거 너 이대로 하면 폭망해라고 하는 게 이제 BAU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BAU가 되면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교육만이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기후행동들이 있잖아요. 기후행동들 꼽으라고 하면 수백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육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봤더니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새로운 가치 재정립이 교육이 할 수 있는, 교육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은 우리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눈앞에 불을 끄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졌을 때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치는 정말 잘 안 바뀌잖아요. 예. 근데 교육에서 그나마 교육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치를 정립하는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가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흔들기예요. 흔들기. 이미 있는 거를. 이미 있는 것도 흔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보통 학생들은 정답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도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떠올리고 그거를 입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교사의 눈을 보죠. 표정을 읽고 내 말이 정답인가 아닌가? 예, 뭐 이런 표정을 짓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그거는 오지선다의 지식을 선택할 때는 그런 게 더 뭐 편리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데 가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 이게 옳아, 공평과 정의가 옳아, 하지만 그게 진짜 그 학생의 가치가 되는 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방법이 뭐냐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공평과 정의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흔들어 주는 거죠. 진짜 공평해? 넌 정말 공평할 수 있어? 우리가 사람과 식물이 공평해? 그게 말이 돼? 라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다시 또 흔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기후위기가 이 자연권에 대한 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과의 관계가 붕괴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후위기가 온 거야. 그러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이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지 라고 또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럼 또 그건가? 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론책을 쓰게 된 것도 일단 이제 교육이 할 수 있는 일,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거고, 그 가치를 정립하는 건 이런 서로 입장이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잘 듣고 고민하고 이쪽일까 저쪽일까 많이 흔들려 보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후위기 IPCC 보고서가 이제 3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응 보고서고 하나가 이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지에 대한 완화 보고서예요. 완화 보고서인데 지금 완화 중요하죠. 빨리 완화를 해야죠. 어떻게든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사회가 얼마나 회복력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탱탱볼 같은 사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탱탱볼 같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가
똑같이 동일하게 IPCC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3도가 올라가더라도 사회가 잘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을 때의 피해와 그렇지 않을 때의 피해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완화에만 신경 쓰면 안 되고 동시에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도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많은 주제 중에 어쨌거나 6가지로 추리셨잖아요. 네. 이제 기후정의, 숲, 갯벌과 논습지, 지구공학, 우주, 원자력 이렇게 추리셨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추려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책의 이제 형식 중에 또 이야기꾼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른 당사자들이 나와서 주장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은 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야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근데 양쪽이 다 학생들이 읽으면 그럴 듯한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저 사람 얘기도 맞는 네.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내부에서 이 학생들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의 과정이 바로 흔들리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주제는 현실에 있는 주제를 갖고 왔죠. 그냥 기후 위기 자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가 있어요. 기후 위기는 완벽한 윤리적 폭풍이다. 윤리적 폭풍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논쟁들이 생겼고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아마 심화될 거예요.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런 갈등은 더 심화될 거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이야기들, 논쟁들을 현실 속에서의 논쟁, 숲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곳 나오기 바로 직전 해인가요? 그 산림청에서 3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싹 뱄는데 그 벤 거와 또 뭐 약간의 뭐 그 잘못된 부풀린 보도와 막 이런 게 겹쳐지면서 엄청나게 논쟁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뭐 만들었다 찾았다기보다도 이슈들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이제 그 학생들과 토론하셨던 얘기들이 가장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제 학생들과 조금 토론을 여러 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 없으셨는지 특별히 뭐 학생들이 이런 주제는 조금 더 흥미있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토론을 하고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일상을 바꾼 학생이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상을 바꾸는 것, 즉 행동을 바꾸는 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다들 학생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그 어떤 뭐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 책을 썼다 내지는 학생들이랑 토론했다고 해서 행동이 바뀐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바뀐 건 있어요. 절 보면 슬금슬금 피하는 거죠. 아마 하면서 야 추령쌤이잖아 빨리 주워 뭐 내지는 야 추령쌤 지나간다 야 너 이러면 되겠어 막 이러면서 뭐 이런 행동은 바뀐 건 확실한데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제들 중에는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 그 여행 우주 여행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어린 학생들은 생각을 하냐면 기후 위기가 되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사고를 가장 많이 따라 닮아 있는 게 이제 아닌가? 중학생의 생각,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중학생의 생각인가? 중학생 수준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후관계는 잘 모르겠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다 안 되면 다 혹성 탈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본인들은 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제 우주 비행 그 우주 여행 이제 관련된 것을 제일 좋아하고
뭐 지구공학 같은 얘기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숲 얘기도 좋아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지구가 망하면은 탈출하면 돼 이런 것처럼 사실상은 진짜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한다고 해도 모두가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일부의 정말로 사람들만 뭔가 그런 뭐 꿈을 꾸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 전체는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사실 저희가 뭔가 이 책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주로 나갈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인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또 궁금하긴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우주 여행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학생들이 우주 여행의 꿈을 키우고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꿈을 키우는 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꿈을 막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진짜 아름다워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약간의 언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 시기에서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기에서의 우주 비행 뭐 무중력 체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주 여행은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지점에 가서 무중력을 짧게 체험하고 내려오는 건데 실은 그 짧은 체험 그러니까 보통 지금 현재 한 3개사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그 우주선마다 최대 탑승 인원이 한 4명,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명, 5명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 무중력의 그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써요. 뭐 일부 비행체는 그 친환경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연료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친환경 연료를 쓰는 경우에도 이제 상당한 양의 수증기가 발생을 한다거나 일론 머스크의 기업은 이제 탄소 배출이 고체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탄소 배출이 대륙권에 직접 배출되는 게 아니라 성층권에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성층권에서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됐을 때 지구 대기권에 지구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된 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주 탐사야 열심히 가죠. 어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탐구의 궁극을 도전하기 위한 정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주 여행, 우주 탐사는 하지만 그래서 탐사 로켓을 띄우긴 하지만 이렇게 일정한 궤도까지 올라가서 와 우주 아름다운 지구가 뭐 창백한 푸른 점이네 뭐 이런 얘기를 잠시 하고 돌아오는 이런 여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여행의 횟수가 잦아지게 되면 성층권에 알지 못하는 어떤 영향들이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업적 비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우주여행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담배를 혹시 피우시나요? 저는 안 피웁니다. 아, 그러시군요. 주변에 담배 피우는 동료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분이 담배를 어디서 피우시나요? 뭐 옥상에서도 피우고 실외에서 네, 주로 그럼 피우고. 그분은 담배를 자기 돈을 주고 사나요? 아니면 뭐 공금으로 사나요? 본인 돈으로 사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잖아요. 내가 돈 있어서 담배를 사가지고 내가 피는데 그분은 내 돈 내산이지만 담배 피는 흡연의 자유를 못 누리죠. 그건 네. 부당한가요? 그 자유를 누리면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우주 여행을 하는 것도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해진 지금 탄소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1.5도, 2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 범위
안에서만 배출을 해야 되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고 기후변화 협약에서 그래 우리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이만큼인데 이 사람들이 4명이 이만큼을 가져가 버려요. 내돈내산 그 사람이 뭐 몇 억을 내고 그걸 가져가든 상관은 없는데 이만큼을 가져가 버리면 그럼 이만큼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예를 든 흡연자가 자기 돈을 내고 산 담배지만 공공장소에서 피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이제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후정의 파트에서 이제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공평과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게 너무 많죠.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진짜. 저는 일단 공평과 정의 되게 거창하고 어려운 말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 같아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그건 불평등 문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 자연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공평과 정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회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종국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 관계의 회복이다. 저는 이렇게 네. 멋있죠. 네, 너무 우리 사회가 기후정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먼저 변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지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함께 얘기해 주세요. 교육학에서는 탈학습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오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장에 관련된 거죠. 경제적 이익,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도 다 참고 가야 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탈학습이 되어야 될 1순위가 바로 성장에 대한 것, 성장에 대한 성장의 물음표를 찍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탈학습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나쁘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거에 물음표를 찍었을 때 그것에 수용하는 정도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을 멈춰야 돼라는 얘기는 감히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장의 문제야. 어떻게 성장을 멈추지? 성장의 대안이 뭐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제는 대안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게 그게 교실에서도 그런 게 이야기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학생들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정말 슬픈 기후 위기지만 그나마 하나 건진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성장에 대한 탈학습이 시작된 것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여기 장소가 달성장가 대환연구소 네. 공간인데요. 그 소장님을 오시고 고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네. 이 책에서도 이제 성장을 멈춘 사회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또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해본다면은 이런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은 못하죠.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해 부족한 주세요.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IPCC 보고서를 보다가 너무 이제 마치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처럼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처럼 막 심쿵한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웰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웰빙이 들어올 때 그게 의료 보조 제품 이거랑 함께 들어와서 웰빙 하면 좀
무슨 약 이름 같기도 맞아요. 하고 좀 그런데 IPCC 보고서에 보면 웰빙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웰빙. 그래서 웰빙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웰빙을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웰빙. 좋은 삶? 좋은 삶. 네. 그렇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괜찮은 삶? 괜찮은 삶. 괜찮은 삶이라고 번역을 저는 한번 해봤는데 그 국어 사전에 보면 그 참살이라고 우리나라 순 한글을 넣어놓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잘 먹고 잘 살기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근데 IPCC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좀 보고 읽을게요. 좋은 삶이란 역사, 시, 예술,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지역의 관심과 문화를 충족하는 그런 웰빙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제가 이 대목을 발견하고 너무 멋있다. 진짜 무슨 감동적인 그 드라마를 본 것 같았어요. 기후 숲파트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숲파트에서 경쟁 대신 협동이라는 대목이 좀 크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또 식물이라서 가능했던 건지, 네, 인간은 이제 어떻게 숲의 방식으로 협동해서 이 행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미 숲이나 식물의 세계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반가운 질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크로포트킨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러시아 사람인데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만물은 서로 돕는다. 예,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포함되고 모든 동물, 식물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만물은 서로 돕는다의 책에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은 이제 오해가 자연 선택에 대한 오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자 생존이 힘이 세고 뭔가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 선택이 돼서 그걸 적자 생존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환경 조건에 어떤 환경 조건인지 모르죠. 어떤 환경 조건에 우연히 어떤 개체가 잘 맞아서 그 잘 맞은 개체가 살아남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 선택되고 진화의 이 과정에 남았다라고 해서 그 개체나 그 종이 더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환경적 압박, 생태적 압박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의 군집이 있어요. A라는 군집과 B라는 군집이 있는데 A라는 군집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경쟁적이고 서로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B라는 군집은 서로 잘 도와요. 어떤 군집이 잘 살아남겠어요? 똑같은 조건에 어떤 생태적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B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당연히 B예요. 네네. 네, 다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체 수가 많아서 많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자연계에서의 위험은 개체 수가 많아서인 경우보다는 개체 수가 적어서 생기는 경우가 위험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체 수가 적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그 상호 협동적인 종과 그 군집이 훨씬 더 잘 살아남는다. 하면서 이제 이 크로포트킨이 이제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동물들의 사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북미 인디언 부족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들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이런 그 인류학적 증거들을 조사를 해서 선물 경제, 선물이라고 하는 거 요즘 주식 투자할 때 나오는 선물 말고 기프트. 네. 그래서 선물을 주고 받는
이 주고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주고받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부족 사회의 사례들을 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포틀레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포틀레치는 뭐냐면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광란의 파티? 어떤 광란의 파티냐면 그 부족 사회에서는 잉여를 남겨서 잉여를 축적하지 않아요. 뭐 일단은 축적할 도구가 없었겠죠. 오랫동안 뭔가를 보관할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데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뚝 떼어가지고 다 나누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망가뜨려요. 파괴시켜버려요. 다 파괴해서 잉여를 없애는 걸 포틀레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존중받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어. 그게 굉장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난 이번에 내 재산의 80%를 나눴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막 존경받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파괴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자기 것을 아예 없애기도 한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보면 의도적으로 가려졌던 것들, 지금 뭔가 막 이렇게 두껍게 덮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사라지고 나면 아마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빛나지 않을까? 그런 충분히 어떤 희망이 있다. 뭐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원래 안 돼가 아니라 충분히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그 갯벌과 논습지 부분에서 그 이제 쌀 농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논이 이제 쌀 농사를 하는데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 기후 위기 심각해지면 뭐 쌀도 못 먹고 지금 또 그런 거랑 이제 연관돼서 이거에 대해서 뭐 논은 조금 탄소 배출 너무 많이 되니까 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주제를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네. 왜 의도적으로 넣었냐면 우리는 주식이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우리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는 주식이 쌀이에요. 그 쌀이 실제로 이제 그 왜 NDC라고 해서 국가별로 기후변화 협약에 제출해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에서 NDC에서 상당 부분은 이 쌀 농사에서 어떻게 저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쌀 농사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된대라고 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좀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거리와 관련해서 먹거리가 우리 개인 단위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 기후 행동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먹거리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주식이잖아요. 예, 주식이고 또 다른 측면은 기후 위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 병충해라든지 수확량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기후 위기에 피해를 입을 것이 바로 이런 벼농사이거든요. 또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문제가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쌀을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 대안들을 실행해 보고 왜 논물 그러니까 됐다가 뺐다가 하는 거, 논의 물이 항상
차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아산화질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렇게 이슈가 집중되어야지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책에서 이걸 좀 다뤘습니다. 아. 요즘 학교에서는 또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원자력에 대한 어떤 위험성보다는 이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어떻고, 이 기술이 뭐 어떻고, 이런 어떤 좀 원리적인 것만 되게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원자력 발전을 다루고 있는지, 또 학교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조금 이야기해야 되는지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때랑 배우셨을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비중 있게 막 그걸 다루진 않아요. 그냥 이제 원리 정도, 그다음에 뭐 위험성 아니면 이익 뭐 이런 걸 다루는데 오히려 좀 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다뤄야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슈화하고 고민을 할 텐데 사회에서 막 시끄럽게 막 나라가 거의 두 조각 나서 싸우는 거와는 상관없이 크게 학교 교육 과정에는 크게 강조를 두고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많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가장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교육, 효과적인 교육 이런 걸 하는 거죠. 한강에 요즘 유행하는 SMR을 하나 짓자. 아니면 한강에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짓자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토론 수업을 한번 해보면 아마 이 원전과 관련해서 인류가 걱정했던, 한 번이라도 걱정했던 무수히 많은 우려들이 막 리스트가 될 거고, 그건 당연히 부결될 거예요, 아마. 이제 학교도 그러니 당연히 이제 뭐 아파트 주민자치에 뭐 들어가는 경우는 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강에 원자력을 짓자 이런 캠페인을 좀 해볼까. 뭐 괜찮을까요? 서울은 소비만 해요. 전국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송전탑 지나가고 발전소 짓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 혜택만 고스란히, 그러니까 음식 맛있게 차려놨는데 제일 맛있는 부분만 누가 와가지고 얌체처럼 쏙 먹으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그 친구는 놀지 않겠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또 따끔하게 훈계를 할 거고. 그래야죠, 당연히. 이 책에 여러 또 주제가 나오는데 혹시 작가님이 뭐 최근에 관심이 있으신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후 토론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이랑 했던 것 중에서 그 왜 페루의 리위아 농부가 독일 그 화석연료 기업과 소송을 붙었잖아요. 최근에 패소했잖아요. 패소한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WTO에 EU의 그 재생에너지 텍소노미에서 이 바이오디젤이 빠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소를 했다가 또 그쪽이 패소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한 섬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좀 책으로 다뤄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꼭 책이 아니어도 뭐 책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기후 토론 두 번째 건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책 하나 나오셨던데요, 쓰신 책 중에? 네, 나왔습니다. 그 과학 선생님이 읽어주는 기후변화 보고서라고 서해문집에서 나왔는데, 왜 그 책을 썼냐면, 그러니까 위기가 심화되면 사기꾼들이 막
판을 치잖아요. 작년에도 2014년도에 막 1.5도 넘었어. 너네들 어떡할래? 큰일 났어. 다 죽었어. 막 이런 그 기사들, 뉴스 헤드라인들이 많이 떴는데 실은 지금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미래 세대들은 앞으로 저보다 훨씬 오래 이곳에서 살아남아서 이곳을 살아가야 될 거고 위기는 기온은 더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제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온은 더 올라가고 그 친구들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막 온갖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잘못된 뉴스들이 판을 칠 때 그나마 그래도 학생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의 출처에 대한 것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가야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IPCC 보고서를 가져와 봤고 정말 다행히게도 IPCC 보고서가 워낙 가동력이 너무 떨어져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런 걸 알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이. 그래서 그 자주 묻는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좀 IPCC 보고서의 문턱을 낮춘 거죠. 학생들이 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들이 미래를 살아나갈 때 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정보의 출처를 한 군데 정도는 손에 쥐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은 이제 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또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불평등 해소, 사람과 자연과의 뭐 비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고 지난주 토요일 날 사물의 의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거기 조직위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1월 1일과 2일에 시청 청사를 빌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인간 그룹 5개와 비인간 그룹 5개 의 10개의 그룹이 만나서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그 의회 공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비인간 존재들의 목소리,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그 마찬가지로 그 관계 회복이라는 말이 정말로 마음에 많이 와닿고 남았습니다. 네, 오늘 지금 당장 기후 토론의 작가이신 김준현 선생님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